암에 걸리면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단 몇 가지 마음가짐만 바꿔도 놀랍도록 평온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88세 현역 가정의학과 의사인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 곁에서 지켜본 삶의 지혜입니다. 얼마 전 제 환자였던 58세의 김 선생님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처음엔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고맙다는 말을 3번씩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어느새 웃음이 돌아왔지요. 지금부터 암 진단을 받은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마음가짐과 실천 팁 10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병보다 앞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1. 두려움을 인정하고 안아주기.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공포와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무섭다, 불안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마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무서울 수 있어. 당연하지. 뇌는 감정을 억누르면 더 큰 경고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불안, 불면, 과호흡, 공황 같은 신체 반응은 두려움을 억제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지요. 하지만 나는 무섭다고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뇌는 생존 모드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반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유방암 환자 한 분은 처음 내원했을 때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무서워도 괜찮아. 나는 잘 해내고 있어라고 말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고 치료에 대한 태도도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지요.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대상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신호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정을 되찾고 주도적인 회복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무섭다. 하지만 괜찮다. 이 마음도 나의 일부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용기의 시작입니다. 2. 정보의 주도권 잡기.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몰려오는 감정 중 하나는 막막함입니다.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수많은 물음표가 마음을 잠식하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방향타를 내가 잡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켜면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이야기, 과장된 민간요법,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도 많습니다. 그런 정보는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의사보다 먼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진료한 55세 위암 환자분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 지었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받은 설명을 정리하고 병기와 치료법,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공신력 있는 국공립암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 병원 등에서 하나씩 확인해가며 자신만의 암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말했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내가 내 병을 아는 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자가 아닌 회복의 주체가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치료 과정과 검사 결과를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모르는 것이 두려움을 낳고 아는 것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지금부터는 정보의 흐름을 남이 아닌 내가 주도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회복의 큰 디딤돌이 됩니다. 3.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적기. 암 진단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 병원 일정에 끌려다니고 앞으로의 삶이 모두 중단된 듯한 무력감. 이때 필요한 건 작고 구체적인 실천 하나입니다. 제가 치료 중인 67세 폐암 환자분은 진단 초기엔
온종일 침대에 누워 TV만 켜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조언 드린 후 그분은 아침마다 노트에 한 줄씩 씁니다. 처음엔 물을 2컵 더 마시기였고 그 다음 날은 산책 5분 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처럼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한 줄이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책 한 장 읽기, 손톱 정리하기, 예쁜 말 한마디 쓰기 이런 작은 행동이 심리적 주도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암에 걸렸으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암에 걸렸지만 오늘 이것 하나는 해냈다는 자기 확신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써보세요. 나는 오늘 이것 하나를 해낸다. 그 한 줄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디딤돌이 됩니다. 4. 내 몸과 대화하기. 암을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몸을 두려운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제 내 몸은 병든 몸이야. 어디서 또 나빠질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몸과 마음의 단절을 불러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과 친구처럼 지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62세 대장암 환자분은 처음엔 작은 폭통에도 심한 공포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통증에만 집중하며 긴장 상태로 지내셨지요. 그러다 제가 통증 일지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 후, 약 복용 후, 잠들기 전 하루 34번씩 몸의 느낌을 짧게 기록하는 거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전 9시 몸이 무겁지만 걷는 건 가능. 오후 1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함. 밤 10시 다리는 괜찮지만 어깨가 뻐근함. 이런 기록을 1, 2주만 해도 통증이나 피로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심해지고 언제 괜찮아지는지를 알게 되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의료진과의 상담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은 적이 아닙니다. 병든 내 몸일수록 더 자주 더 다정하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가 불편하니?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질문이 회복을 부르는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5.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많은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혼자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혹은 그냥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입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회복이 빠르고 마음이 단단한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분은 유방암 수술 이후 우울감이 심했지만 지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병원만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눈물을 쏟으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누가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자원봉사자들과의 대화 모임에 참여했고 매일 딸과 함께 감정 나누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과 식욕 저하가 현저히 줄었고 면역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 환자에게 누구든 좋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 피로, 희망, 슬픔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내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6. 감사 일기 3줄 쓰기. 암 투병 중에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뇌는 신기하게도 감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면역과 회복을 촉진하는 생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 뜬 직후에 고맙다는 말로 시작하는 세 줄의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통증이 어제보다 덜해서 감사하다. 따뜻한 국을 끓여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의 문자가 고마웠다. 제가 치료했던 59세 위암 환자분은 처음엔 감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세 줄만 써보자는 제안에 따라 작게 시작하셨고 일주일쯤 지나자 감사할 걸 찾기 위해 주변을 더 보게 되고 마음이 덜 무거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는 거창한 걸 적는 것이 아닙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웃을 일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셨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마음의 안정장치가 됩니다. 감사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세 줄의 따뜻한 문장을 더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아픈 몸을 위한 가장 부드러운 약입니다. 7. 웃음 호흡 5분. 암치료 중에 웃으라는 말, 누군가는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면역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된 생리 반응입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꼬리만 올려도 뇌는 웃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에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뇌와 몸의 스트레스 회로가 즉시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간암 환자분은 항암 치료 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호흡을 권했지요. 하루에 딱 5분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올린 채 복식 호흡을 하며 가볍게 하하하 웃어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3일쯤 지나며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셨고 점차 활력이 생겼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습니다. 2. 입꼬리를 천천히 올립니다. 3.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후 또는 하하 소리를 냅니다. 4.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합니다. 웃음은 몸이 기억하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그 순간 뇌는 나는 괜찮다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5분 웃음과 호흡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은 그 따뜻한 신호에 꼭 응답할 것입니다. 8. 문제 대신 사람 보기. 암에 걸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 행동, 표정이 유난히 예민하게 느껴지고 때론 가족이나 의료진의 말조차 상처로 다가올 수 있지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갈등도 내가 병든 탓인가 하는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보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폐암 환자분은 병실에서 남편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식사 메뉴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짜증으로 이어졌지요. 하지만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밉지만 매일 출근 전 새벽에 도시락을 싸주는 걸 보면 또 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행동 뒤에 마음을 먼저 보세요. 말보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그 후 이 환자분은 하루 한 번 남편의 고마운 행동 하나를 적기로 했습니다. 약을 챙겨줬다. 의사 말을 잘 메모해줬다. 내 손을 잡아줬다 등. 놀랍게도 2주 후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힘든데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이젠 싸우지 않으려 노력해요. 암은 단지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관계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진심을 다시 바라보려 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마음이 닫히고 사람에 집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치료 과정의 모든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진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9. 나만의 치유 의식 만들기. 암 치료는 긴 여정입니다. 병원 진료, 검사 결과, 약 부작용, 체력 저하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예측 가능한 루틴을 원합니다. 그 루틴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자기 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마사지하는 시간, 치료 전 따뜻한 차를 마시는 5분, 이런 작고 반복 가능한 나만의 시간이 바로 마음의 피난처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58세 자궁암 환자분은 항암 치료 전마다 심한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치유 의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 전 늘 하던 대로 라벤더 향을 맡고 손바닥에 괜찮아라는 글자를 써보는 습관을 시작했지요. 그 결과 치료실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자신만의 안정 루틴이 생기면서 마음이 흔들릴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식은 마음에 닫힙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당신만의 치유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의사도 가족도 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작은 의식 하나가 큰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10. 완치 후 삶을 그리기.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먼저 끝을 떠올립니다. 혹시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완치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그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희망의 생리학적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료했던 66세 전립선암 환자분은 매일 밤 자기 전 침대에서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퇴원 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는 내 모습, 손주와 산책하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장면. 이 환자분은 실제로 치료 내내 밝은 표정을 유지했고 체력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면 아프지 않았어요. 당신도 상상해 보세요. 완치 후의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다시 해보고 싶은 일들. 그 장면을 자세히, 생생하게 매일 떠올리세요. 희망은 병을 고치진 않지만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걸 꺼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희망은 병을 고치진 않지만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걸 꺼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 88세 의사가 전하는 실천하는 노우지혜였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단단하고 평온하길 응원합니다.